지난 시간에 우리가 동맹의 개념하고 동맹을 체결하는 목적에 대해서 논의를 했죠. 오늘은 이 동맹에는 어떤 종류가 있는지 동맹의 분류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고자 해요. 자, 우리가 동맹의 목적의 수행에 필요한 어떤 지리적인 범위나 또 동맹 참가국의 수나 또 이익의 성격 이런 또 조약을 체결을 했느냐의 여부 그리고 동맹 참가국의 국력 등에 따라서 이 동맹의 종류를 우리가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러한 어떤 기준에 따라서 어떤 종류의 동맹이 있는지를 한번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지리적 범위에서 우리가 지역 동맹과 범세계적 동맹으로 우리가 구분을 좀 할 수가 있어요. 자, 지역적 동맹이라는 것은 특정 지역 내의 세력균형 유지를 목적으로 동맹을 형성하는 것이죠. 우리가 첫째 시간에 동맹 목적에서 이제 첫 번째 목적 우리가 세력균형을 이야기했는데요. 세력균형이라는 것은 내가 힘이 부족할 때 그 힘의 공백을 채우기 위해서 동맹국가의 힘을 합치는 것을 우리가 세력균형이라고 그랬죠. 결국은 동맹의 궁극적인 목적 중에 하나가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세력균형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세력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지역 동맹은 특정 지역 내에서의 세력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 체결하는 게 지역 동맹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지역 동맹은 다른 지역에서 발생하는 어떤 세력 변동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지 않고요. 그리고 영향을 받지도 않겠죠, 당연히. 냉전 시대에 이제 이 동아시아에서의 이 소련과 중국을 겨냥했던 이 미일 동맹 같은 게 대표적인 어떤 지역 동맹의 하나의 예라고 할 수가 있고요. 반면에 이제 이 범세계적인 동맹이라는 것은 지구 전체의 세력 균형 유지를 목적으로 형성하는 동맹을 우리가 범세계적 동맹이죠. 특정 지역이 아닌 전 세계를 대상으로 세력 균형 유지를 한다는 것이죠. 이 지구상의 어느 행위자나 이 행위자의 집단의 소멸이냐 또 뭐 쇠퇴도 이 세력 균형에 영향을 주겠죠. 즉 어느 한 국가가 이렇게 소멸을 한다든지 뭐 또 구소련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붕괴했던 이런 역사적인 사건이 있었죠. 1991년에 이런 것들은 하나의 세력 균형에 영향을 주는 요소라고 볼 수가 있죠. 자, 2차 세계대전 후에 이 시작된 이 냉전 체제 하에서 미국과 소련은 이 세계 전체를 세력 균형 체제로 보았죠. 그래서 나토라는 북대서양 조약 기구와 또 WTO라는 이 바르샤바 조약 기구를 중심으로 미소가 각자 동맹을 체결하고 세계적인 어떤 범위에서 세력 균형을 추구를 한 바가 있죠. 이러한 것들은 범세계적인 동맹의 예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토나 WTO 같은 이러한 어떤 동맹 체제는 우리가 지리적 범위를 전 세계적인 어떤 지구 전체의 세력 균형에 초점을 두고 체결한 동맹이기 때문에 범세계적 동맹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두 번째는 이제 이 동맹 참가국의 수에 따라서 이 양자 동맹과 다자 동맹으로 우리가 구분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동맹 참가국이 단 두 개의 국가일 경우에는 우리가 이걸 이제 bilateral alliance 양자 동맹이라고 그러죠. 양자 동맹이라고 그러고요. 한미 동맹이나 미일 동맹 같은 경우는 뭐 우리가 양자 동맹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 동맹 참가국 간에만 주로 이 합의 가능한 이해관계가 존재하거나 혹은 지리적으로 제한된 범위 내에서 동맹이 이제 역할이 요구가 되는 것이죠. 이 양자 동맹에서는 다시 말하면 한미 동맹은 이 한미 간의 이해관계가 있다는 것이죠. 양자 동맹을 체결하는 데는 두 국가의 이해관계가 존재한다는 그런 의미고요. 그리고 양자 동맹은 지리적으로도 제한되어 있죠. 한반도라는 어떤 지리적 제한된 범위 내에서 동맹이 역할이 요구되는 것이죠. 물론 오늘날의 이제 한미 동맹은 과거와는 달리 사실은
한반도 내에서만 사실 제한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동아시아 쪽으로 태평양 아시아 지역으로 지금 사실 좀 확대된 개념으로 발전을 하고 있는데요. 동맹의 성격이 사실 좀 변해가는 것이죠. 최초에 우리가 체결했던 한미동맹은 사실 지리적인 어떤 범위는 한반도에 국한되어 있죠. 지금도 공식적으로는 한반도에 국한되어 있는 게 우리 한미동맹의 체제인데요. 만약에 이게 한반도에 국한되어 있지 않다 그러면 주한미군을 한반도가 아닌 다른 지역에도 얼마든지 운용할 수 있다는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우리가 동맹을 체결한 우리 한국 입장에서 볼 때는 상당히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국에서는 늘 한미동맹의 지리적 범위를 한반도 내에서 제한을 해야 된다고 요구를 하고 있고요. 그러나 미국의 관심은 한반도도 관심이지만 결국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첨예한 미국의 이익이 핵심 이익이 걸려 있죠. 그리고 중국이 또한 강력한 도전 국가로 이렇게 성장해 가고 있기 때문에 한미 동맹을 이제는 한반도에 국한해서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있는 것이죠. 미측 입장에서 볼 때. 그러한 어떤 양자 동맹은 이런 이해관계와 또 지리적인 어떤 범위 내에서 동맹 역할이 요구가 된다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다자동맹이라는 것은요, 동맹 참가국이 이제 3개 이상의 국가인 경우에요. 우리가 뭐 3개 국가일 때는 3자동맹, 또 4개의 국가가 체결했을 때는 뭐 4자동맹, 뭐 네이토나 이런 여러 많은 국가들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가 이걸 뭐 다자동맹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다자동맹은 국가나 국가군이 여러 국가들에게 이 공동의 안보 위협을 가할 경우에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가 결성을 하는 것이죠. 이 다자동맹은 양자동맹과는 달리 강력한 이 동맹 주도국이 있어야 원만하게 동맹이 유지가 될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여러 국가가 개입이 되기 때문에 의사결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동맹 운용을 위해서는 조정하고 또 통제하는 이런 능력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어느 주도적인 어떤 역할을 하는 국가가 있어야 다자동맹이 원만하게 운영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의사결정 구조가 약하거나 또는 뭐 의사결정 구조가 결속력이 없으면 이 다자동맹이 유지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이 네이토나 뭐 WTO, 리오 조약, 또 엔저스라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제 태평양 안전보장 조약인데요. 여기는 이제 오스트랄리아이죠. 오스트레일리아, 호주하고 그다음에 뉴질랜드하고 미국 사이에 체결한 조약이에요. 이 조약은 지금도 굉장히 강력하게 작용하는 동맹이고요. 이런 엔저스나 네이토 같은 이런 것들은 대표적인 다자동맹의 형태라고 볼 수가 있죠. 이 동맹은 또 이익의 성격에 따라서 우리가 동종 이익 동맹 이렇게 분류를 하기도 하고요. 이종 이익 동맹 이렇게 분류를 하기도 합니다. 이 동종이라는 건 동자는 같을 동자의 의미죠. 같을 동자, 그죠? 그 다음에 이종이라는 것은 뭐 다를 이자이잖아요. 다를 이자. 이게 아니죠. 이건 이익할 때 이자고 다를 이자죠. 다를 이자. 다를 이자이기 때문에 동종 이익이라는 것은 이익이 동일한 종류다 이 말이고요. 이종이라는 것은 이익이 다르다라는 의미죠. 그래서 동맹 참가자가 동맹으로부터 받는 혜택이나 또는 동맹 형성의 목적이 동일할 때는 우리가 동종 이익 동맹이라고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다를 경우에는 이종 이익 동맹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자, 영미동맹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하나의 동종 이익 동맹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2차 세계대전 전까지 영국의 이 대유럽 정책은 유럽 지역의 세력 균형을 유지하는 데 있었어요. 그러니까 영국은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기 전까지 명예로운 고립
정책을 썼어요. 우리가 그걸 이제 명예로운 고립 정책이라고 그러는데 쉽게 이야기하면 전쟁에 소용돌이에 영국이 휘말리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거의 히틀러가 폴란드를 침공을 하고 그리고 영국은 최초에 독일이 전쟁을 일으키지 않을 것이다라는 이런 낙관적인 생각을 좀 했었어요. 사실은 우리가 2차 세계대전을 연구하다 보면 그 당시에 영국은 이 소위 말해서 유럽 내에서 세력 균형을 유지하는 데 어떤 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 세력 균형을 통해서 전쟁을 억제하는 데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요. 당시에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의 대유럽 정책도 영국하고 발을 맞춰서 이란 어떤 세력 균형에 어떤 초점을 맞췄지 전쟁에 적극적으로 개입할 의사가 없었어요. 사실은 이란 가운데서 이제 영국과 미국이 동맹을 체결했는데요. 이 영미 동맹이 바로 서로의 이해관계가 또 서로의 생각이 같았던 것이죠. 자, 이 경우에 이 동맹의 혜택은 동종 이계 동맹의 혜택은 뭐 물질적인 것일 수도 있고요, 또 사상적인 것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냉전 시대나 또는 뭐 이런 시대는 사상적인 게 훨씬 더 또 비중이 있었던 경우도 있었죠. 그래서 이 동종 이익 동맹은 동맹을 형성하는 목적이 우리가 동일할 때 또 동맹으로부터 얻는 혜택이 동일할 때 우리가 동종 이익 동맹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종 이익 동맹이라는 것은요, 동맹 참가자가 동맹으로부터 이 받는 혜택이 서로 다를 경우에 우리가 이종 이익 동맹이라고 이야기하죠. 자, 이런 경우에 이제 혜택은 다르지만 이 상호 보완 관계에 있는 경우는 많죠. 상호 보완 관계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동맹을 체결하겠죠. 물론 혜택이 다르지만 결국은 이 혜택이 상호 보완 관계에 있다는 의미죠. 다시 말해서 우리 한미 어느 한 동맹 참가국의 혜택은 다른 동맹 참가국이 받는 혜택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이죠. 자, 한미동맹의 경우를 우리가 한번 들어보면요, 한미 양국이 북한의 대남 도발 억제를 통해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추구한다는 점에서는 이 한미동맹은 동종 이익동맹의 성격을 띠고 있다고 봐야죠. 자, 북한이 과거에 이제 냉전 체제에서는 북한이 하나의 공산주의 체제에서 공산주의 국가를 견제하기 위한, 즉 소련의 어떤 세력을 견제하기 위한 측면에서 미국 입장에서는 북한이라는 어떤 사상적인 어떤 측면에서 비중이 있었고요. 이제 소련이 붕괴되고 난 이후에는 북한이 또 핵 개발을 했죠. 핵무기 자체가 또한 세계 평화 안정에 또 여러 가지 위협을 주기 때문에 미국의 입장에서는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한미동맹을 통해서 북한의 이 도발을 억제한다는 측면에서는 한국과 미국의 목적이 같다는 거예요. 북한의 도발을 억제한다는, 전쟁을 억제한다는 것이죠. 이런 측면에서는 이제 동종 이익 동맹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미국은 또한 이 한미동맹을 통해서 이 동아시아에서의 어떤 평화와 안정을 추구하는 상당한 어떤 또 비중을 사실 미국은 두고 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한미동맹이 사실은 지리적으로는 한반도 내에 제한되어 있는 것이긴 하지만 미국의 입장은 그렇지가 않죠. 그래서 미국은 한미동맹을 통해서 일본의 방위, 즉 일본 방위가 훨씬 더 미국 입장에서는 중요하게 생각하죠. 왜냐하면 일본 방위를 통해서 결국은 동아시아에서의 어떤 방위를 유지할 수 있다는 이런 하나의 기점이 되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이 한반도에서의 어떤 안정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에 못지않게 일본의 방위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의 어떤 전체적인 세력 균형을 감안할 때. 그래서 이 한미 동맹을 일본 방위에 이용을 하는 이러한 어떤 미국의 생각, 이런 것들은
우리 한국은 사실은 일본 방위에 우리가 관심을 가질 이유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미 동맹을 서로 다른 시각으로 바라볼 때 이런 측면에서는 우리가 또 한미 동맹을 이종 이계 동맹이다 이렇게 또 바라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여기서 핵심은 동종 이익 동맹과 이종 이익 동맹에 대해서 여러분들 이해하는 게 핵심이고요. 한미 동맹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들은 우리가 나중에 별도로 다음 주차에 한 주 동안 우리가 한미 동맹 사례 연구를 통해서 보다 심도 있게 논의를 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약 체결 여부에 따라서 우리가 공식 동맹이냐 비공식 동맹이냐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합니다. 자, 조약을 체결을 할 경우에는 뭐 당연히 우리가 이걸 공식 동맹이라고 그러고요. 대부분의 동맹은 바로 이 공식 동맹이죠. 이 공식 동맹은 결국은 조약 체결을 통해서 유사시에 신속하게 강범위한 어떤 군사 지원이 가능하도록 또 실제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이런 신뢰성을 높여줄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이 공식 동맹은 조약 체결을 굉장히 중요시하죠. 조약을 체결하지 않고 말로만 사실 군사 지원을 약속한다는 것은 신뢰성이 떨어질 수가 있죠. 그리고 조약을 체결하지 않고 군사 지원을 한다는 이 구두 약속이나 기타 다른 방법의 약속은 어떤 전쟁이라는 어떤 이런 국면에서 신속하게 또 대규모의 어떤 군사 지원 이런 것들이 보장이 되지가 않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은 조약을 통해서 동맹을 체결할 때 이런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명시를 하게 되는 것이죠. 대부분의 동맹은 다 공식 동맹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정식 조약이 체결된 것은 아니지만 동맹 관계에서 볼 수 있는 일련의 이제 협력이 나타날 수 있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것들은 우리가 비공식 동맹이라고 합니다. 이 비공식 동맹은 이 강도에 따라서 우리가 데탕트 또는 앙탕트 즉 화해와 협력으로 구분을 해볼 수가 있어요. 화해라는 것은 A라는 국가가 제3국가 이제 전쟁 상태에 돌입하게 될 때 B 국가가 A 국가 공동 행동을 취하지는 않지만 최소한 중립을 유지해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협조, 즉 협력이라는 것은 B 국가가 A 국가를 원조하거나 원조할 가능성이 높을 때 이제 협력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비공식 동맹은 공식 동맹에 비해서 여러 가지 내용적인 측면에서 볼 때 결속력이나 또는 어떤 신뢰도 이런 측면에서 일반적으로 볼 때 공식 동맹보다는 좀 약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는 게 일반적인 시각이죠. 자, 그런데 반드시 그런 건 또 아닙니다.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 공식 동맹이 신뢰도가 높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역사적으로 있었어요. 예를 들면 1793년에 이 프랑스 혁명정부가 이 영국과 네덜란드에 이제 선전 보고를 했을 때요. 미국은 프랑스와 공식 동맹을 체결한 상태였어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조약을 체결하고 동맹을 체결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중립을 선포를 했죠. 공식 동맹이라면 중립 선포가 아닌 사실 군사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강력한 어떤 신속하고도 광범위한 군사 지원이 이루어짐에도 불구하고 공식 동맹에도 불구하고 중립을 선포하는 데 그쳤다는 것이죠. 반면에 1939년 이제 우리가 제2차 세계대전 시에 미국과 영국은 당시에 이제 동맹국이었어요. 그런데 비공식 동맹이었어요. 이 당시에 미국과 영국이 비공식 동맹국임에도 불구하고 히틀러가 유럽을 공격을 했을 때 그리고 이제 2차 세계대전이 발발했을 때 바로 전쟁이 일어난 그 순간부터는 또 영국과 미국이 서로 힘을 합쳐서 연합국을 원조하고 또 영국과
했을 뿐만 아니라 영국은 최초부터 전투에 광범위하게 프랑스와 같이 이렇게 싸웠고요. 미국은 초기에는 이제 병력을 파병하지 않았지만 2차 대전 말에는 미국이 대다수의 어떤 병력을 파병을 함으로써 결국은 2차 세계대전이 전세가 완전히 꺾였죠. 역전이 됐죠. 이러한 것들은 미국과 영국이 비록 비공식 동맹 국가였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공식 동맹보다도 훨씬 더 강력한 어떤 군사 지원과 또 여러 가지 상호 지원이 신속하게 이루어졌다는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공식 동맹이 비공식 동맹에 비해서 훨씬 더 결속력이나 구속력이 강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있을 수 있다라는 어떤 대표적인 예가 바로 이 미국과 영국의 동맹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동맹은 국력에 따라서요, 우리가 균등 행위자 간의 동맹과 불균등 행위자 간의 동맹 이렇게 구분해 볼 수 있어요. 균등 동맹, 불균등 동맹 이렇게 뭐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균형 동맹, 불균형 동맹 이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자, 어쨌든 이 국력의 차이에 따라서 균등과 불균등 행위자 간 동맹으로 구분을 하고요. 사실 우리가 이 국력의 균등과 불균등을 정확하게 우리가 파악하기는 뭐 쉽지는 않겠죠. 그렇지만 이 균등 행위자 간의 이 동맹은 국력이 상당 부분 균등한 그런 행위자 간에 체결되는 동맹이 우리가 균등 동맹이라고 그럽니다. 미일 동맹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균등 동맹이라고 봐요. 미국이라는 강대국 또 일본이라는 어떤 경제 대국 간에 체결된 동맹을 우리가 균등 동맹으로 이렇게 바라보는 시각이 일반적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불균형 행위자 간의 동맹은 국력차가 현저히 큰 행위자 간에 체결되는 동맹이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실 불균형 동맹이 굉장히 많죠. 약소국가가 세력균형을 위해서 결국은 강대국을 찾기 마련이죠. 자기 안보를 지키기 위해서. 그게 동맹의 목적 중에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이 불균형 행위자 간 동맹이 사실 균등 행위자 간 동맹과도 더 훨씬 더 많은 어떤 경우에 해당한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자, 우리 국력에 따라서 국가를 우리가 크게 강대국과 중강국, 약소국으로 이렇게 보통 구분을 하는데요. 그래서 강대국과 강대국 간에 또는 약소국과 약소국 간에 국력이 균형을 유지한 상태는 이제 균등한 동맹으로 보고요. 강대국과 중강국, 강대국과 약소국, 불균등한 동맹으로 보는 것이죠. 그런데 이 동맹은 최초에는 불균등한 동맹에서 시작해서 균등한 동맹으로 이렇게 변해가는 조정되어가는 동맹도 있죠. 뭐 한미 동맹이 그런 경우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최초에 우리가 한미 동맹을 체결했을 때는 국력 차이가 뭐 말할 수 없이 우리는 대한민국 그 당시 한국 전쟁 이후에 우리 한국은 뭐 세계에서 제일 가난한 국가 중에 하나였고요. 미국은 최고 강한 국가였죠. 그렇기 때문에 불균형 동맹이었죠. 최초 시작은. 그러나 오늘날 우리 이 국가가 선진국의 대열에 이제 OECD 12위권에 들은 국가이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결코 과거처럼 불균등 동맹이다 이렇게 우리가 단언적으로 이야기할 수는 없죠. 그렇기 때문에 불균등 행위자 간 동맹에서 균등 행위자 간 동맹으로 이렇게 변화 가능하다는 것이죠. 나토와 같은 이런 다자동맹의 경우에는 이 균등 행위자와 불균등 행위자가 이렇게 섞여 있어요. 사실은 나토 회원국들이 보면 유럽에서 강대국도 있지만 굉장히 그 유럽에서 못 사는 나라들도 사실 많이 있거든요. 약소국이 많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많이 섞여 있어요. 균등 행위자와 불균등 행위자 간에 복잡하게 섞여 있을 수도 있는 것이죠. 자, 동맹 내부에서 이 분배되는 이제 동맹과 이제 이익에 대해서 조금 이제 논의를 하자면요. 이 동맹 내부에서 분배되는 이익의 비율은 이 상호 대등한 경우가 이상적이죠. 국력이 대등한 나라 간에 사실 동맹 체결 시에
이게 비율이 대등하게 일반적으로 이제 배분이 되겠죠. 한쪽이 만약에 동맹을 체결하고 이익을 독점하고 또 다른 쪽은 동맹 비용만 지불하고 하는 이런 일방적인 관계도 극단적이지만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에는 주로 이제 약소국 입장에서 볼 때 영토 보존이나 정치 통합이 동맹의 목적일 경우에는 사실 이런 현상도 생길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현실 세계에서는 이 이상적인 동맹과 이 극단적인 동맹 간의 이 보충적인 관계가 좀 지배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보충적인 관계도 사실은 이제 불균형이 초래가 되죠. 왜냐하면 이 이해관계가 사실 이제 주관적인 해석에 따라서 왜곡되기 때문에 A라는 국가는 보충적인 관계에서 상당히 균등하다 이렇게 균등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또 B라는 국가 입장에서는 이해관계의 해석이 틀리기 때문에 이게 분배가 또 불만족스럽다 이렇게 또 해석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정책 결정과 이 이익 분배에 있어서 이 강대국이 이 약소국인 동맹국에 비해서 좀 유리한 점을 가지고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마키아벨리는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약소국은 이 가급적 강대국과 동맹을 체결하지 말라고 군주론에서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국력이나 또는 권력이나 또 정책 결정, 이익 분배 간의 이 관계가 경우에 따라서는 서로 다른 모습으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약소국 자산이 이 강대국의 국제 관계 면에서 엄청난 가치가 있는 경우나 또 군사 기지를 둘러싼 미국의 아이슬란드와의 관계, 또 원유를 둘러싼 영국과 이라크의 관계가 좋은 예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두 국가는 국력차가 굉장히 나는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약소국이 엄청나게 대우를 받고 있죠. 왜냐하면 이 아이슬란드라는 나라와 또 이라크가 결국은 미국과 영국이 원하는 이 국익에 영국이 원하는 미국이 원하는 것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반드시 이러한 어떤 국력도 결국은 앞에서 이야기한 그런 형태가 아닌 다른 모습으로 얼마든지 또 나타날 수 있다는 게 이 대표적인 두 경우고요.